이제 두 번째 중세국어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나머지 것들의 문법적인 특징, 의문상의 특징, 표기상의 특징을 조금 나누어서 볼 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기상의 특징, 표기 방법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 자, 표기 방법에서 보게 되면 중세국어는 15세기 자체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근대 국어까지 쭉 가는 그 시기에 대부분은 다 뭐냐면 연철 표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연철은 소리 나듯 쓰는 이어적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다가 연철이 대부분이었다 거기에 한두 개 일부분의 글자에서 16에서 17세기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중철 표기가 보이기 시작해. 자, 중철은 거듭적기라고 이야기를 해. 그 다음에 17에서 18세기 넘어가는 18세기지 넘어가는 시기에 드디어 뭐냐면 분철 표기가 보이기 시작해. 근데 이때 애들이 착각하는 게 중철과 분철이라는 게 다수였냐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보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수는 연철 표기였는데 거기에 중철도 보일 때가 있고 그다음 이후에 분철도 보일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분철은 끊어적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철, 중철, 분철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글자를 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을 같이 이어가면 좋아. 먼저 예를 들면 우리가 가, 을, 에다가 주격조사 이를 결합한 형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 요 단어를 가지고 자, 요 단어에서 우리가 연철 표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 의, 리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종성의 자음이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음운 변동에서 배울 때 연음 현상 있잖아. 그 연음 현상을 기억하면 될 거야. 이게 연철이고. 자, 그 다음에 중철은 어떻게 쓰냐면 가, 을,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줘. 리을을 한 번 더 써줘. 이게 뭐가 돼? 중철. 거듭적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분철은 현재 우리가 쓰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말고, 그지? 형태를 적는 거라고 해서 가, 을, 그 다음 이대로 써주는 거. 자, 이게 분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런 표기 방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그 당시가 몇 세기였는지를 연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요 표기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표기 방법을 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의문.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의문의 변동. 의문상의 변화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의문은 의문상의 변동, 의문 변동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먼저 의문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소실 문자 중에 하나 중에 아래 아와 관련된 현상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지. 아래 아. 즉 아래 아의 소실은 총 몇 단계냐면 2단계로 이루어져.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아래아가 소실되는 것 때문에 이후의 영향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모음조화가 파괴됐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때 모음조화가 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 모음조화라는 거는 즉 모음끼리 같은 모음끼리 일어나는 현상. 같은 모음끼리 일어나는 현상. 즉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혹은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때 양성모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양성모음은 아래 위치가 어디 쪽 위쪽을 향하거나 아래아가 위쪽을 향하거나 아니면 어디 쪽 오른쪽을 향하는 거. 아래아가 위쪽을 향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향해지는 거를 보통 양성 계열이라고 하고 음성은 뭐냐? 반대겠지. 음성은 반대겠지. 어디 쪽? 아래 아 자체가
그지? 아래쪽 이거나 왼쪽으로 향하는 거야. 아래아의 위치가. 그리고 이제 뭘까? 의도 음성. 당연히 아래아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양성인 거지. 아래아는 당연히 양성 계열인 거지.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근데 이 아래아의 소실이 2단계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단어를 알 수 있어. 밖에 가을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 아래아가 2개 찍혔잖아? 그럼 먼저 1단계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첫 번째 음절이 보통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잖아? 얘가 좀 달라. 가, 하고, 을.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뭐가 됐어? 음성으로 바뀌었지. 봐. 얘가 모음조화를 지킨 게 15세기. 얘가 15세기에 이렇게 됐거든? 근데 얘가 16세기. 그 다음 게 이제 17에서 18세기 이렇게 변했는데, 15세기에는 보게 되면 얘가 보면 양성계열 그대로 갔지. 아래아가 양성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16세기 갔더니 앞에는 양성인데 뒤에 게 음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파괴가 된 거지.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모음조화가 다시 돌아오려면 아직 안 바뀐 첫 번째 음절의 양성이 뭘로 바뀌면 돼? 음성으로 바뀌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 하고 양성이 돼버려. 얘는 음성인데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양성, 얘는 음성이 되면서 결국에 아래아가 쓰인 자리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따라서 뭐가 됐어? 모음조화가 지킬 수가 없게 되었지. 그래서 모음조화가 15세기는 잘 지켜졌는데 음운 변동에서 따지면 잘 지켜졌는데 이후에 이게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어디가 있다? 아래아의 소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자, 이제 나머지 거를 보게 되면 중세국어의 음운 변동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대신에 뭐는 지켜졌다? 모음조화만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흔히 말하는 두음법칙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두음법칙 일어나지 않았어. 두음법칙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보게 되면 니르고저. 니르고저는 현대고면 니은이 오지 않지. 뭐라고 해? 이르고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르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 오는 거에서 뭐였다는 거야? 두음 법칙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두음 법칙뿐만 아니라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화는요, 원을 그리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모음 중에서 중세 때는 물이라고 했는데 현대국엔 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 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요렇게 물이라고 하지. 요렇게. 즉 평순모음인 게 아니라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 국외음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때 국외음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는 다른 음절이지. 종성의 끝글자가 디귿이나 티귿, 뒤에 오는 음절이 이나 반모음 2개월 경우에 일어나잖아. 근데 중세에는 한 음절 내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국외음화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부텨라고 하는데 이 부텨가 뭐가 되는 거냐면 현대국어면 처가 되는데 이때 봐야 될 게 티귿과 요게 이제 한 음절이잖아. 요때 당시를 보면 지금 현대국어가 부처라고 하는 걸 보니 이때 당시에 티귿이나 디귿인 경우에 이 계열이 오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국외음화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웬만한 음운 변동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순서로 천천히 갈게.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두자음군. 잘 봐. 우리가 자음군 단순한 말을 쓰고 있지. 그지? 음운 변동에. 자음군 단순한 어디를 말하는가? 종성이잖아. 종성에 겹자음을 쓰는 건데 이때 여기에 어두자음군은 자음군이 어디 위치에 온다? 어두.
초성에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자음군이 종성에 오잖아. 그지? 그런데 이때 중세에는 어두자음군이 어디에 왔다는 거야? 초성에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런 글자가 있었다는 거지. 자, 비읍시옷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있는 건데 우린 요거를 뭐라고 그래?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무슨 병서가 쓴 거? 합용병서법이 쓰이는 거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 현대국어 오면 얘가 이제 된소리 계열이 됐어. 씀 이렇게 된 거거든. 씀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게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실 글자인데 소실 문자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 소실 글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 순경음 비읍하고 반치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어.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인데 물론 소실 문자의 순서가 있긴 해. 소실 문자의 순서를 보게 되면 소실 순서를 따지면 요렇게 돼. 요건 암기하기 쉬워. 10원을 가진 병우가 10원을 가진 병우가 산에 갔더니 사과가 뭐만 남았다? 씨만 남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소실 순서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순경음 비읍과 요 반치음 요거 있잖아? 요게 제일 빨리 좀 사라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꽤 잘 나왔던 문제 실제로 3학년 6월 학평에 나온 문제인데 자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같은 경우는 순경음과 반치음 같은 경우는 특히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비읍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게 되고 현대국어의 비읍 불규칙 활용이 뭐 때문이냐면 이게 쭉 어원을 탐색해 보니까 순경은 비읍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반치음은 일부분은 보면 시옷 불규칙 활용과 관련이 있다 보는 거. 아예 사라진 경우도 있었어. 사라진 경우도 있고 시옷 불규칙인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순경은 비읍이 비읍 불규칙 용언인 예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현대국어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돕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돕다. 그지? 돕다, 돕고 도화가 됐잖아. 그지? 맞지? 갑자기 비읍이 뭐할까? 바뀌어버렸잖아. 없어졌잖아. 요게 어원을 탐색해 보니까 얘 어원을 탐색해 보니까 돕다라는 단어의 중세 때 15세기는 어떻게 썼냐라고 했더니 돕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돕. 그러니까 이때 비읍의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다수의 단어들이 다 뭐였다? 순경은 비읍을 받침으로 갖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똑같이 여기에 있는 요거 그렇죠? 반치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야. 집을 짓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을 짓다 이렇게 짓다라고 했을 때 집을 지어라고 해서 시옷이 탈락을 했잖아. 없어졌잖아. 요거의 어원을 보니까 요렇게 된 것들도 다 뭐였냐라니 집을 짓 하고 나서 이때 뭘 썼다? 반침이 밑에 표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순겨운 빔이나 반치음 같은 경우가 의문에 있어서 소실 그리고 나중에 불규칙 용언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 자, 지금 한 게 이제 의문과 관련된 걸 가볍게 해봤다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조금 줄여서 가야 되는 게 표기법 했고 운변동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문법적인 특징이 되는데, 자, 이제 문법적인 특징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문법적인 특징을 갖게, 자, 문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자, 몇 가지의 특징을 조금 압축해서 갈게. 문법적인 특징을 보는 것 중에 뭐냐면, 주격조사 볼 거야. 주격조사,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 볼 거고, 그 다음에 높임법 볼 거고,
그 다음에 의문문. 주격조사, 관용격조사, 높임법, 의문문.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것 중에 히읗, 고경, 체언하고 히읗, 고경이라 히읗, 종성, 체언하고 종성, 체언이야? 소리. 히읗, 종성, 체언하고 기역, 고경, 체언 을 보게 될 거야. 여기까지 지금 보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이 5개가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자, 이거를 조금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주격조사 문법적 특징의 1번 주격조사를 보게 되면 중세국어 15세기의 주격조사는 뭐밖에 존재하지 않았냐면 이만 존재했어. 가가 없었어. 주격조사에 가가 없었어. 이만 존재했는데 이를 쓰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야 돼. 여기 쓰는 이를 쓰는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이를 쓰는 환경에 따라서 이의 모형이 다르게 나타났거든. 자,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앞이 종성이야. 종성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음으로 끝났어. 그 경우에는 플러스 뭐가 붙었냐면 이가 붙었던 거야. 자음으로 끝나면 종성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붙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그냥 가을 하고 플러스 뭘 결합해? 이를 결합해. 그러면 실제적으로 표기상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때 당시 무슨 적기라고 했어? 이어적기라고 돼 있었잖아. 이어적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가, 의, 리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어디께 왔냐라고 하면 요 리을이 요 아래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야. 연철표기니까 이렇게 된 거. 종성이 자음인 경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 자, 두 번째는 자, 종성이 뭘로 끝나냐면 모음으로 끝나는데 종성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모음 중 뭐냐면 이 모음이 제외된 거.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야. 뭐가 있냐면 아까 부텨라고 했을 때 부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결합했어? 여기 봐. 여기에 뭐 있어? 여로 끝났잖아. 이 모음이 아닌 여로 끝났잖아. 모음으로 끝났잖아. 자, 그러니까 이때 붙게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때 이가 붙어. 이응 없는 이가 붙어. 그래서 이게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부태처럼 읽어지는데 이거는 현대어 풀이를 하면 부처가로 해석이 돼. 그래서 알려줄 때 현대어 풀이에 가가 있었다라고 주격조사 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모음 환경 중에 나머지 2개에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봐라. 종성이 이로 자음으로 끝났지. 모음 이 모음이 제외된 끝났지. 그 다음 세 번째 종성이 똑같아. 모음 중에서 종성이 모음 뭐로 끝나는 거? 2로 끝나버려. 그냥 2로 끝나. 앞에 두 번째 거는 이 모음이 제외된 모음이었다면 세 번째 거는 모음 2로 끝나는 경우야. 이때는 무조건 뭘 써느냐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아예 쓰지 않아. 제로 주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냥 편의상 설명을 해. 제로 주격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때 보게 되면 불, 휘 이렇게 썼어. 불휘는 뿌리를 말해. 이때 여기에 뭐 썼어? 여기에 2로 끝나버렸지. 이때 2로 끝나버리면 이때는 뭐 했다? 아예 여기에 아무것도 써주지 않아. 그래서 모양 그대로 뭐냐면 불, 휘. 이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써주지 않아야 돼. 여기에는 아무것도 써주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주격조사 2는 요런 환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주격조사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형격 조사 부분이야. 관형격 조사 부분. 자, 관형격 조사는 우리가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하나가 있잖아. 근데 중세 때의 관형격 조사가 쓰는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정명사인 경우, 유정명사는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유정명사라고 이야기를 해. 그 다음에 무정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져. 자,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뭘 썼냐면 아래아를 쓰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썼냐면 의가 있었어. 이때 아래아를 쓴다라는 이야기는 뭐로 끝나면 양성인 경우에는 아래아를 써주고, 음성인 경우엔 뭘 써주냐면 의를 써준다라고 기억하면 돼. 이때는 그래서 의를 쓰는 환경은 두 가지야. 양성이냐 음성이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간다. 이름이야. 사람 이름으로 생각할게. 항오라고 썼어. 항오라고 썼어. 자, 이때는 여기에 때 내가 유정명사 을을 붙여야 돼. 그럼 뭐가 붙여져야 돼? 라고 하냐면 이때는 당연히 얘가 양성이니까 뭐가 돼? 얘가 오겠지. 그지? 그럼 다시 적 이렇게 됐어. 뒤에 끝날 때 뭐로 끝났어? 음성으로 끝났지. 그러면 이때 뒤에 뭐가 붙는 거야? 의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유정명사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걸로 이야기할 때지. 자, 그럼 무정명사는 뭘 썼느냐? 이때 무정명사는 시옷을 썼는데 요 시옷을 쓰는 환경을 우린 두 가지로 가. 단순하게 무정명사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옷을 썼어. 예를 들면 수, 레 뒤에 내가 얘를 꾸며 바퀴를 꾸미고 싶어. 그럼 이때 여기다 뭘 써준 거야? 시옷을 써주는 거야. 수레바퀴, 수레가 사람은 아니잖아. 무정명사지? 그러니까 이때 시옷을 써주고. 자, 무정명사는 아니야. 단순하게 시옷을 써는 경우에 높임의 대상이야. 얘가 높임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때는 시옷을 써주는 거야. 우리가 흔히 자, 여기에서 부처 말싸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부처 말싸움에서 부처는 부처를 말해. 당연히 부처는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부처가 말씀을 하실 거야 라고 높였으니까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돼? 부처 하고 시옷을 써줘야 돼. 높임의 대상이니까. 이때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현대국어엔 하나만 있지만 이때 중세 때는 을을 쓰는 환경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다음에 시옷까지 썼다라고 기억하면 돼. 자, 이게 관형격 조사. 첫 번째 봤던 주격 조사, 두 번째 관형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임법으로 갈 거야. 당연히 중세국어의 높임법은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뭐이냐면 당연히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 그 다음 객체 높임법 있었어. 자, 근데 이때 우리는 높임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높임을 관련된 거에서 보면 조사가 있잖아. 그지? 조사. 높임 조사가 있죠. 그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선어말음이. 근데 선어말음이는 어디에만 해당하냐면 주체 높임법의 선어말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 시가 들어가잖아. 근데 중세국어에는 주체 높임법이 여기는 이제 선어말음이 위주로 설명하는 거야. 선어말 어미. 중세국어에는 주체, 상대, 객체가 모두 선어말어미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 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도 있었고 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 높임에는 삽 있었어. 그 다음에 잡, 그 다음 삽, 요 세 가지가 있었고, 객체 높임은 이, 그 다음에
it 요렇게 있었어. 그래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모두 선어 말음이가 있었는데 she를 쓰는 경우하고 샤를 쓰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뒤에 끝나는 거야. 여기다 표시를 할게. 뒤에 끝나는 거. 뒤에 끝날 때 she나 샤를 쓸 때 뒤에 끝날 때 she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 오는 게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이 와. 그러니까 뒤에 오는 음절이 자음일 때. 그 다음에 샤를 뗄 때는 뒤에 오는 게 뭐일 때? 모음일 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시를 쓰거나 샤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때 모음은 쓰는 건 주로 모음은 탈락이 되니까 조금 주의 많이 해야 돼. 모음은 탈락해서 많이 써. 그래서 샤를 쓰면 아 뒤에 모음이 탈락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상대는 조금 기니까 뒤로 빼고 객체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나 이때는 옛 이응을 쓰는 거야. 이나 it은 뭐냐면 이를 쓰는 경우는 평서문일 때는 이를 쓰고 it을 쓸 때는 의문문일 때는 it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평서문은 이, 의문문은 그다음 it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자, 이제 삽잡삽 쏘리 이거 바뀌어야 돼. 여기 상대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 바뀌었네. 요게 객체, 요게 상대야. 자,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복잡해서 살짝 복잡하기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나눠서 가야 되는데 자, 먼저 삽 쓸게요. 삽. 그 다음에 삽인 경우인데 먼저 앞에 오는 건데 앞에 오는 종성 여기는 종성이고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오는 게 모음이냐 그 다음에 얘는 자음이냐. 자음이면 이 형태를 그대로 썼고 모음이 되면 모두 뭘 썼냐면 요렇게 썼어. 순경음 비읍이 들어오는 게 썼어. 요렇게 했어.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게 모음으로 끝나면 순경음 비읍을 붙여주는 걸로 썼고 자음으로 끝나면 다 모두 순경음 비읍이 아닌 걸 써서 대신에 삽잡삽이라는 시옷을 쓸 거냐 지읒을 쓸 거냐 반침을 쓸 거냐는 거는 앞 종성이 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요거는 암기해야 돼. 앞 종성이 기역, 비읍, 시읒, 히읗인 경우에는 시옷을 쓰고 지읒을 쓰는 경우는 디귿, 티귿, 지읒, 치읒 경우 그 다음에 반치음을 쓰는 경우는 모음이거나 울림속이 니은, 리을, 미음인 경우에 요 경우에는 반치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해.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야. 자, 이게 높임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럼 예를 들면 하나 보자고. 예를 들면 듣다 했는데 내가 뭔가를 들어. 부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듯이 왔어. 그 다음에 얘가 고가 왔어. 자, 그럼 여기 가운데에 뭘 써야 돼? 라고 하냐면 자, 봐. 앞에 오는 게 디귿으로 끝났고 그 다음 뒤에가 기역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먼저 앞에 거 판단. 디귿이 되는 건 어디 있어?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얘를 쓸 것이고 뒤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마찬가지 얘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는 이야기야? 잡이 돼야 되는군.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판단해 주면 돼. 자, 이게 높임법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의 다 끝나가. 네 번째는 자, 의문문의 경우인데 의문문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판정 의문문하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이 있거든. 판정 의문문이라는 거는 yes 혹은
no로 대답하는 걸 말하는 거야. 대답을 해줄 때 yes, 맞냐 틀리냐에 대답을 하는 걸 말하고 설명문은 말 그대로 뭐 할까? 설명을 요구하는 거야. 자, 이 경우인데 판정 의문문은 보통의 무슨 계열이냐면 의문사가 없어. 그리고 의문사가 없고 무슨 계열이면 아 계열로 끝나. 그렇게 의문사가 없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문은 의문사가 있어. 그 다음에 오 계열이야. 자,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주어가 2인칭이면 무조건 얘는 상관없어. 니은 다로 써줘야 돼. 주어가 2인칭이면 니은 다를 써야 돼. 그러니까 판정 의문을 이야기하면 이 딸이 너희 이 딸이 너의 종이냐? 너의 종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는 이 딸이 너의 종이냐라고 뭐였어? 물었지. 그럼 뭐 해야 돼? 네, 아니오지. 그러니까 이때 끝나야 되는 계열이 뭐냐면 예 계열이 돼야 되는 거. 아 계열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설명은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는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됐어? 5계열로 됐지. 이렇게. 이때 5계열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주어가 2인칭이라는 거는 당신이 2인칭이지. 이때 2인칭 주어지. 당신이 누구인다. 이 당시에 따지면 누구인다. 이렇게 니은다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요게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들어가는 끝나는 5번째 가게 되면 색깔을 바꿔야겠지. 5번째는 바로 이제 히읗, 종성, 체언하고 그 다음에 기역, 고경, 체언이라는 게 있어. 이제 이게 잘 설명 안 하는 경우도 하는 게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면 히읗, 종성, 체언은 히읗 자체가 종성에 나타나는 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어. 대부분 히읗이 보일 때는 무슨 소리냐면 거센 소리가 나타난 경우가 있어. 뭐냐면 키읔이나 티귿으로 거센 소리가 나타나. 라는 경우에 히읗 종성 체언으로 보통 봐. 그러니까 히읗이 종성에 있다라는 이야기. 연음이 되거나 아니면 거센 소리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생략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가장 대표적이야. 우리는 머리에, 그지? 그 다음에 가락이 붙었는데 우리는 머리가락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그래? 머리카락이라고 하잖아. 이게 왜 그런지를 어원을 조사했더니 예전에 15세기에 머리 뒤에 뭐가 있었다? 히읗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히읗 때문에 얘가 뭐할까? 기역과 만나서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런 히읗 종성 체언이 한 단어가 80개까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요런 것들이 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역 고경 체언은 기역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요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조금 있어. 대표적인 단어가 나무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돼. 우리는 나무라고 하지만 이게 나모거든. 이 당시 15세기에 썼던 거는. 근데 이게 모음으로 오게 되잖아. 그러면 나무가 아니라 남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간 요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기역의 모습도 마찬가지 뭐냐면 모음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히읗 종성이나 기역 고경은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문법적 설명이야.